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의 예우 속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가 추진하는 우리 돈 3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순방에 동행 중인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네, 아랍에미리트에 마련된 대통령실 프레스센터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 진행된 한 UAE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시각으로 오전 11시,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국빈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UAE 측은 이 대통령을 최고 수준의 의전을 갖춰 맞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숙소부터 환영식과 정상회담이 열린 대통령궁까지 도로는 통제됐고, 이 대통령이 궁에 도착할 때쯤엔 항공기의 환영 비행도 펼쳐졌습니다. 태극기 상징색인 빨간색과 파란색 연기를 뿜었습니다. 낙타병과 김하병 의장대 또한 도열해서 이 대통령을 반겼고 가장 높은 수준의 예우로 여겨지는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환영식에 이어 진행된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의 한 UAE 정상회담은 57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확고한 신뢰와 존중, 형제 정신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희망했고, 무함마드 대통령도 향후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 증진을 바란다며 화답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도 이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이곳 시각으로 오후 3시, 한국 시각으로 저녁 8시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이 현지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한국이 UAE가 추진하는 200억 달러 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돈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에 뛰어들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150억 달러, 그러니까 22조 원 규모의 방산 협력과 원전 및 재생에너지 분야의 제3국 공동 진출 추진도 약속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오늘 한 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7건의 양해각서, 즉 MOU도 맺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 구상이 담긴 한 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가 체결됐습니다. AI 투자와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는 겁니다. 전문가 교류 확대 내용 등을 담은 한 UAE AI 분야 협력 MOU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 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 개정과 한 UAE 바이오 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MOU도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UAE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신기술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도 이번 회담에서 거둔 결실입니다. 지식재산 분야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네, 정부가 과거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3년 전 2억 달러 배상 판정을 취소하는 승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정부는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대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 2년 넘는 심리 끝에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천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3년 전 중재 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 달러 배상을 청구한 지 13년 만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9년 뒤 3조 9천억 원을 받고 하나은행에 되팔면서도 오히려 우리 정부 방해 때문에 더 비싼 값에 못 팔았다며 국제소송을 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2년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금 가운데 4.6%가 인정됐고 양측 모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결과 우리 측 승소로 결론난 겁니다. 정부는 단심제인 중재 판정을 뒤집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정부는 판정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한 달 안에 론스타로부터 받도록 하는 환수 결정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악연과 외환은행 먹튀 논란은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9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투자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휘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의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 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을이 채 떠나기도 전에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호남과 제주 산간에는 첫눈이 내리기도 하면서 가을과 겨울 두 계절이 뒤섞인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이틀째 겨울 추위가 강타한 이른 출근길. 시민들은 두툼한 점퍼에 모자, 목도리, 핫팩까지 챙겨 한겨울처럼 단단히 중무장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어제 보니까 날씨 보니까 영하로 오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내복도 꺼내 입고 패딩도 꺼내 입은 상태예요, 지금.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에 접어들었고 체감온도는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강원 고성 향로봉은 영하 12.1도, 대관령 영하 8.2도, 철원 영하 6.9도 등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해가 떠도 차가운 기온은 그대로였습니다. 날이 밝아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금세 이렇게 붉어질 정도입니다. 햇살 아래 노랗게 빛나는 가을 은행잎과 달리 거리는 온통 겨울 차림입니다.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벌써 겨울도 아니고 아직 낙엽도 다 안 떨어졌는데 너무 추워서 벌써 겨울인 것 같아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밀려오는 데다 밤사이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이 크게 작용하면서 가을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추위가 나타난 겁니다. 열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복사냉각이라고 합니다. 보온 역할을 하는 구름이나 수증기도 적어서 온도가 더 잘 내려가기 좋은 조건이 형성됩니다. 호남과 제주 산간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충남 홍성에도 눈날림이 관측됐습니다. 절정에 달한 영하권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를 찾았는데요. 정부의 헌법 존중 TF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질의 도중에 그야말로 경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상황은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정부가 꾸린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에 국민의힘은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헌법 참칭 사상검증 TF이자 공직사회를 겨냥한 신종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핸드폰 제출은 사실상 불법 사찰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비한 노하우를 언급했던 점도 꼬집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애초 내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직자 조사도 필요 없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 당이죠. 윤석열 정권이죠. 그러니까 왜 내란이 왜 일으켰습니까? 대통령실도 특검 수사 연장으로 결과 발표가 늦어진 상황에서 내년 인사를 앞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대상과 기간 모두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상자는 소수 정도로 아마 국한될 겁니다. 왜 한 달, 틀겠습니까? 보름 정도면 되게 관련된 걸 제보받고 조사하고 그러면 끝일 거고요.
대통령실과 야당의 싸움을 여당이 말리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서민의 갭 투자도 막느냐며 가족을 겨냥하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무슨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옆자리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리고 민주당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호통을 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김용범 실장은 의원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결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 경위 등 예산 심사의 핵심은 빠지고 경로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두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아나무인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을 바라는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준 정책 책임자가 국회 비판에는 버튼이 눌리듯 흥분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정책 주요 책임자들이 아빠 찬스와 내로남불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를 안기고도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는데 정책실장으로서 자격과 기본을 되묻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사장들을 상대로 한 평검사 전보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내부도 다소 조용해진 모습인데 검사장들의 집단 설명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여권의 프레임에 반발하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검사장 가운데 최선임이었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내부의 들끓던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사의를 표하는 고위급들이 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구자연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모양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은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검사장들의 성명을 단체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법무부 안에선 여전히 뚜렷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집단 성명이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였을 거라며 성명이 나오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와 단체 성명은 아예 별개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건데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카드는 아직 유효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검찰 내부는 일단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집단 성명이 곧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반발하는 기류는 여전합니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은 권장할 일이 아니냐면서 그걸 막는 게 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평검사 전보는 사실상 인사불이익이 아니냐며 재량권 일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구상대로 인사조치가 실현된다면 집단 반발 사태가 다시금 일어날 거로 보이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해서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를 하면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김건희 씨 육성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한 중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재판에서 중계 신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근 특검보는 재판 중계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김건희 씨 첫 공판 기일에는 재판 시작 전 법정에 들어서는 김 씨 모습만 짧게 공개됐지만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 재판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재판 진행 과정이 온전히 공개됩니다. 특검이 중계를 신청한 날짜에는 증거를 검토하는 서증조사와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때 김건희 씨 육성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다음 주 소환을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소환 일정을 다시 통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점은 수사기한인 이달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와 진행 중인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가 공개된 뒤 첫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결적 기도가 공식화됐다고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먼저 한미 팩트시트에 담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헌법을 부정하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스스로 파기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를 운운한다며 파렴치의 극치이자 유화 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엔 나서지 않겠다는 걸 거듭 천명한 건데 우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결정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통제 불능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자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건 준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깔아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한미의 대결적 기도가 거듭 공식화되고 정책화됐다며 현실적인 대응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결과로 인식을 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무시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에는 핵무력 중심의 강대강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논평은 지난 14일 한미의 공동 발표 이후 북한의 첫 반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공식 담화나 성명보다 격이 낮은 논평으로 수위는 조절한 건데 책임 있는 당국자의 추가 발표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간 합의 내용이 중국의 민감도가 높은 사안들이란 점에서 당분간 북한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올 3분기 가계빚이 또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이 묶이면서 증가 속도는 뚜렷하게 꺾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개인 은행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가계빚은 1968조 3천억 원.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6분기 연속 오름세지만 증가폭은 주춤했습니다. 가계빚 오름폭은 14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분기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보다 12조 원 불었습니다. 2분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1조 6천억 원,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3천억 원 늘었는데 모두 직전 분기보다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가계 신용은 2, 4분기 중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으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3, 4분기 중 0.8% 늘어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여기에 10.15 추가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분기 카드 대금 성격의 판매 신용은 3조 원 늘었습니다. 한은은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 납부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 임명된 고위공직자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의 주택을 신고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가 선출되거나 임명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500여 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8%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를 합해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17.8%는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주택 가운데 30%가 서울에 몰려 있었고 특히 그중 41% 이상이 이른바 강남 3구에 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가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엄마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운전자는 차량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공용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출구를 향해 다가옵니다. 이어 주차비를 결제하려는 듯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갑자기 차단기를 뚫고 맞은편 인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차량은 길 가던 모녀를 덮치고 앞에 있던 약국 건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인근 시민들이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차를 들어 올리려고 시도하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낮 12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서 난 사고로 차에 치인 30대 엄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2살 된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전 승용차가 멈춰 있었던 주차 차단기 앞입니다. 당시 차량은 차단기를 부수고 건너편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모녀는 약국에서 나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뻥 소리 나더라고요. 선상같이 가버렸는데 순식간에 가버렸는데 사람 밑에 깔려서 빼려고. 운전자 A씨도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는데 음주나 약물은 하지 않았고 운전면허도 정상적으로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차량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중일 외교 국장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 측은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며 회담이 끝난 뒤 나가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어땠는지 직접 보시죠.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인민복 차림의 남성이 두 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무언가 말을 건넵니다. 옆에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은 고개를 숙이고 경청합니다.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훈계하는 듯한 이 장면, 중일 외교국장 회담이 끝난 뒤의 모습입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군사 개입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파견된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 대양주국장. 현지 시간 오후 2시쯤 굳게 담은 입으로 중국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상대역인 중국의 류진숭 아시아국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뒷짐을 진 채 배웅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잘못된 발언을 엄중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性质和影响极其恶劣，激起中国人民的公愤和谴责。 중국은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를 비롯한 일본 영화 상영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관영 CCTV는 이미 14일에 개봉한 일본 만화 귀멸의 칼날도 흥행세가 꺾였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당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업계는 항공권 무료 취소와 관광상품 판매 중단으로 호응했습니다. 退的这种能占到多大的比例呢？60%、70%以上。很多地方就是已经停了，直播也就是日本的产品链接我们也都在挂了。 사실상의 일본 제한령, 한일령에 시동을 걸며 여론몰이에 나선 중국. 다만 2012년 센카쿠 분쟁 때 같은 대규모 반일 시위나 불매 운동으론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에 박재혁
수원지검장 그리고 송강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검사장들의 줄사표로 이어질까 관심이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 검사장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사태는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에 대해서 그것을 추동한 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은 사표 수리하면 안 되고 집단 항명의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금 이제 그 민주당이 제가 볼 땐 조금 수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항소 포기의 전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제 검사들, 이제 지검장들, 이제 이른바 검사장급들이죠. 검사장급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죠. 진위를 밝혀라, 경위를 밝혀라 이런 취지의 이제 항의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전 대행에게 얘기를 요구를 했던 건데 노만석 전 대행이 퇴임하면서 여기도 분명히 밝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아주 애매하게 계속 태도 보여서 여야 모두로부터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 항소 폭의 전말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집단 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항명인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 폭이 과연 맞는 건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른바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어요. 2차 수사팀이 이른바 이제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구성한 수사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리하게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충돌방지법.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걸 좀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억지로 2차 수사팀이 무리하게 이제 공소 사실 구성했다면 당연히 항소를 포기하는 게 맞죠. 검찰이.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는 게 맞았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정확히 가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대장로 사건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대장로 사건에 대해서 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영학 회계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조작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측이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연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정영학 회계사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법무부가 이것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이면 어마어마한 증거 조작이에요. 사실 아니라면 이게 반대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건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수사부터 그리고 이제 항소 포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말.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게 항소 포기가 옳은 것이냐, 뭐 선택적 검난 이게 항명인 것이냐를 그때 밝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좀 이 상황을 보고 법무부가 정확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왜 구성을 했는지 공소사실 그리고 왜 정영학 회계사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를 밝혀라. 그 다음에 이제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부터 다 밝힌 다음에 그때 이제 항명이라고 느껴지고 정말로 검찰 무리하게 그때 뭐 징계를 하려면 그때 하고 법도 하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원천적으로 징계에 대한 사유가 성립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지금 18명의 검사장들이 뭡니까? 수사 및 공소유지 전문가들이잖아요. 의견 표명을 한 거예요. 의견 표명을. 이게 항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명이라면은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중요한 자기 지휘 라인에 공식 문서가 있거나 지시가 있었어요. 근데 없었어요. 항소 포기라는 검찰의 직분을 포기한 거와 관련해서 수사 및 공소유지 전문가들이 이 부당한 의혹에 대해서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 의혹을 표명하면서 이 사안은 다시 수사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집단 항명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집단행위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여권에서는 이게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헌법재판소가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집단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이미 전교조가 한번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국가공무원, 그러니까 교육부 정책에
전교조가 집단 시위를 통해서 반발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무죄를 내린 겁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항명이라 볼 수 더더군다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집단행위로 보고 이것을 징계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더 논리의 비약이고 어찌 보면 전 제가 보기에 전 정부를 자꾸 비판하잖아요. 민주당은 왜 자꾸 검찰과 감사원을 통해서 공직사회를 길들이려 했느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권의 이런 공포 분위기 조성이 혹시 지금 검사장 18명, 물론 다 이재명 정부대로 임명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줄 사퇴하고 나면은 정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시 줄을 세울 것인가. 이문정, 김태훈 제외하고 나면 전부 이번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다 사퇴하고 나면 그럼 다시 그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자꾸 징계 얘기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너무 레드라인을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검찰이 항의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일단 밝힐 필요가 있다. 전말을. 그런 다음에 항명인지 아닌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주장인데 그 이전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즉시항고권 행사 안 했잖아요.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일 때. 윤 전 대통령 석방 때. 그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한 그거 전부 그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완전히 교체한 다음에 일사 처리를 무죄 처리, 불기소 처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선택적 검난이란 말을 여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들여다봐야지 이 자체만 볼 게 아니라는 얘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전혀 가만히 있다 왜 이제는 이렇게 일어나냐. 이게 다시 말하면 검찰개혁에 반발할 만한 명분이 없었는데 이걸 명분 삼아서 강하게 여권에 저항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밝힌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하냐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볼 때는. 검찰이 너무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여당의 그 생각은 상당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검사장 2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과연 이게 줄사퇴로 이어질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일단 상당히 이제 잠잠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고 검찰 내에서 그리고 법무부도 대통령 순방 일정을 좀 염두에 두어서 그런지 좀 이제 조용했던 그런 분위기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저는 약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거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고 일단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바로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했던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확전을 자제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권이 이렇게 더 이상 확정을 좀 약간 자제하는 부분도 이게 좀 논리에 제가 구성이 좀 부당하다는 이거 또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물론 최 교수님 지적하셨어요. 왜 과거에는 검사들이 그렇게 순응하다가 왜 여기엔 이렇게 선택적으로 검난으로 비춰지는 일을 하느냐는데 과거에도 검사들이요 각급 직급다리별로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검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집단 행동입니다. 그것도 집단 행동이지 그러면 여러 명이 모여서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게 집단 행동이지 집단 행동이 뭐 다른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때도 다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 사법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당성과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자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른바 좀 줄 세우기식의 이른바 공포 정치를 통한 일종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능하는 이게 동일밖에 어려운 데다가 지금 검사장들도 지금 이런 상황 두 사람이 사퇴를 한 데다가 법무장관과 지금 검찰총장 신임 직무대행이 조금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좀 보면서 그다음에 국회가 또 지금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트랙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국정조사가 지금 어쨌든 그런 이제 관건인데 전말을 밝힐. 그래서 오늘 조금 그 달리던 평행선이 조금 좁혀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사 대상은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 이거 민주당이 주장했었죠. 거기부터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외압 수사 의혹까지 전부 다 하자. 다 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좁히지 못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 법사위냐 아니면 특위냐? 그게 이제 결정적이죠.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니까 민주당 이제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당은 어차피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양측이 아까 말씀처럼 이쪽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건 맞는데
전혀 지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당이 국정조사 하자는 그 시각과 야당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 관점이 달라요. 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일단 국정조사를 이제 이 법사위에서 하지 않고 여야 동수로 그렇게 특위를 구성하자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여당의 입장은 제가 여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여당의 입장은 가능하면 이제 좀 합의를 하자 이번엔 국정조사를. 예. 양측이 주장한 걸 다 이제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예. 같이 하자 그러는데 글쎄 합의에 이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법사위에서 주장하자는 것과 이제 국민의힘이 여야 동수를 하자는데 민주당이 여야 동수를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또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 이제 국정조사 하더라도 만약에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법사위 주체로 하게 되면은 야당이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잘 이제 협조적이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가 또다시 정쟁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볼 때 우선 양측 특히 이제 여당이 그 검찰에 대한 시각 자체가 지금 어쨌든 그동안 쌓여온 거예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계속 쌓여온 거고 이 보수 정당, 보수 계열의 정당에 대단히 관대하다고 보이는 것 같고 여당이 그러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건의 일들이 있어요. 그거 진위를 밝혔으면 좋겠어요. 밝힌 다음에 아마 그런 점에서 여당의 수위가 좀 가라앉은 게 아닌가, 확전을 자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훨씬 지금 법사위는 많잖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는 이거 동지할 수 없다. 지금도 이제 뭐 정성호 장관이라든가 뭐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인데.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뭐 그다음에 법사위라는 게 아무리 특위 형태로 전환되어서 거기서 국조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실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국정조사라는 게 국회가 사법처리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고발을 할 수가 있죠. 위법으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대국민 보고 형식을 띠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게 자신들이 얘기하는 그 검찰의 조작 수사만 하자고 얘기하는 게 명분이 없으니까 좋아, 오케이. 그러면은 민주당 국민의힘 주장은 외압 의혹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이거 법사위에서 합시다. 이 얘기는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 동수 특검이 아니라면은 이게 아주 공정하게 그다음에 엄중하게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근데 추미애 위원장이 편파적인 진행과 증인의 선별적 채택과 그다음에 나왔던 증인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업무 사격할 경우에 사실 그 법사위가 생중계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결국 이걸 하나의 마지막 끝까지 옵션으로 가져가겠다는 거는 이건 저는 제가 보기에 안 하겠다는 얘기고 다만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여야 동수로 하지 말고 여당이 한두 명 더 가져가더라도 최소한 특위 구성을 해주고 중립적인 위원장을 호선으로 한다. 이 조항만 저는 해준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양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무조건 이건 특위 구성은 안 되고 법사위다. 특위 구성 안 되는 이유로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뭐 걸리고 그다음에 뭐 좀 소모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소모적이어도 돼요. 좀 시간이 걸리도 돼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저는 건가요? 시간을 끌기 용으라고 봐요. 시간 끌기 용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 특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야 동수가 아니라도 된다니까 위원장만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택해주면 될 텐데 이걸 법사위에서 그대로 하겠다는 거는 그냥 이거는 시간 끌고 그다음에 만일 수용한다 그러면은 유야무야 넘어가겠다. 저는 그리고 민주당이 유리하게 진행하는 운동장 속에서 이걸 끌어가겠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쉽게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봐요. 지금 민주당이 이걸 원래 할 마음이 없다.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이제 여당과 야당의 시각이 전혀 다른데 우리 최평론가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르듯이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왔고 정영학 회계상 어쨌든 이게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녹취록을 조작해서 이것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측과 연관성을 밝혀내려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지금. 이건 진위를 모르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이런 걸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밝히고 싶어 해요 정말로 여당은. 국조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정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낱낱이 밝히자. 이 대장로 사건은 무리하게 수사해. 왜냐하면 이게 대장로 수사가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다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차 수사팀이 어차피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구성한 수사팀이에요. 거기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당은. 무리하게 대장로 사건을 기획해서 조작해서 공소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당은. 여당도 정말 필요성을 느껴요. 느끼는 이걸 무조건 여당은 전혀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그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제 2+2로 2대2로 만나가지고 오늘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해서 조사 대상까지는 좁혔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기관에서 할지 요거를 좁히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안 되면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은 당분간은 이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서 일방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네. 여기까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운영위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야당의 이 딸 전세 관련 지적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면서 한때 장내가 상당히 소란스러웠는데요. 현장 발언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자, 김병기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실장 정책실장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그 앞서서 이제 정책실장이 굉장히 이제 화를 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비판하면서 소란이 시작된 거죠. 거기에 이제 딸 얘기까지 딸 얘기가 나왔고. 예. 근데 글쎄요, 김용범 실장이 저기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변할 때 화내면 안 되죠. 그걸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강한 톤으로 이제 질타를 한 건데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 굳이 딸 얘기를 거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번에 10월 15일 날 그 대책이 그 대출을 조인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있잖아요. 그 서민주택이 15억이다. 그게 이제 여당의 모 의원이 얘기해서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본인도 15억짜리 안 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그거를 질타하기 위해서 이 갭 투자 얘기를 하면서 딸을 끌어들인 거예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저도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 남의 자식을 거기다 끌어들이냐고요. 그 저는 그래서 이거 본인과 관계없이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왜냐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에 답하는 건 국민들에게 답하는 거거든요. 야당이건 여당이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고 정말 화를 많이 냈더라고요. 우상호 수석이 말려도 뿌리치고 이런 모습이 아까 나오던데. 그런 걸 봐서는 김용범 실장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야당 의원도 굳이 그렇게 딸 얘기를 해가면서 임대주택에 살기 바랍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렇게 답변해요? 저는 제 딸은 임대주택에 사는 거 싫습니다라고 답변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거예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주택 정책에 대해서 따박따박하게 논리적으로 해나면 될 건데 왜 남의 그 딸을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김용범 실장이 딸한테는 전세자금 지원했으면서 일반 청년들의 전세 대출은 줄였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딱 그 발언만 조금씩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경로를 하는 그런 모습이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건 김 실장이 잘못해도 한 점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김은혜 의원이 딸 얘기를 거명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니까 따님은 전세 거주 중이지 않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예산을 정부가 짠 걸 보니까 14조 원에서 10조 3천억으로 3조 7천억 감액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과 월세 지원 예산은 7조 이상 확대를 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주거 사다리를 우리가 자기 집을 가질 때 통상 전세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가를 획득하는데 월세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이게 자가가 되느냐.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 차원에서 전세 자금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하면서 따님은 전세 살지요? 얘기를 한 거니까 전세 어떻게 샀냐니까 내 딸 저축한 것과 내가 조금 보태줬다니까 그거 보세요. 따님은 전세 사는데 왜 근데 다른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냐니까 저렇게 그때부터 고성이 버럭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김은혜 의원이 물론 이제 최 교수님 말씀대로 굳이 딸 얘기를 왜 꺼냈을까라고 해서 안 꺼내도 될 일이라면 저는 바람직하다 보지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말에 임팩트를 좀 주기 위해서 우리 쉽게 말해서 정책 담당자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거 사다리에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비교어법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저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김용범 실장도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서 5인방 소리 들으면서 사실 2000년 초반에 재건축 딱지를 통해서 지금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4억의 딱지를 산 게 지금 아파트 시세가 한 27억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비판받았던 분이다 보니까 혹시 또 이게 따님 얘기까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재발이 저린 식으로 좀 격하게 좀 반응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설명했으면 될 일인데 너무 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우상호 수석이나
김병기 위원장도 좀 당혹스러워 하지 그러니까요. 않나 지금 싶어요. 우상호 저희가 이제 정지화면으로 이제 조금씩 보여드렸는데 우상호 수석이 이제 팔까지 잡으면서 이제 만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뿌리치면서까지 이제 화를 내니까 김병기 위원장이 몇 번을 이제 정책실장을 부르면서 호통을 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그제서야 이제 김용범 실장이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이제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사과하면 되죠. 네. 하죠. 왜냐하면 그 이제 김은혜 의원의 질의와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 답변이 둘 다 뭐 비판할 점이 있어요. 굳이 딸 거명 안 해도 정치적으로 딸 수 있는데 어쨌든 딸을 얘기했고, 근데 김용범 실장도 거기에 대해서 자제하고 침착하게 흥분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흥분했어요. 네. 일단 논쟁은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오늘 흥분할 자리가 아니죠, 저희도. 네. 국회 운영위원회인데.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과격할 정도로 저렇게 화를 내잖아요. 네. 저 아랫사람한테 야단 치는 것도 저렇게 야단은 안 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저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과하고 일단 너무 과격하게 흥분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과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네. 예. 여당도 또 야당도 뭐 이렇게 사과하라고 또 이렇게 사과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고 일단 주택 정책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본말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좀 씁쓸함이 좀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김용범 실장이 재발절인 듯이 분노를 했다. 정책 실패를 자인했고 국회를 무시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그런 거니까 본인 혹시 부동산 5인방에 이제 자꾸 이제 거론되다 보니까 더구나 정책실장이고 컨트롤 타워인데 그 와중에 본인도 이른바 재건축 딱지를 통해서 부동산 구입했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해서 내로남불 소리를 들었는데 딸까지 거론되다 보니까 욱하고 너무 이제 반응한 게 아니냐. 그게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책실장이 격려함으로써 오히려 자임한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국회 경시 태도를 떠나서 정책실장이면은 논리적으로 공박하고 답변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의 질의가 절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전세 대책에 대한 자금을 왜 이번 예산안에서 줄였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확대할 일이었을까? 저는 아마 저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좀 공분을 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용범 정책실장 내일 반응이 또 이제 기다려지고요. 자, 민주당이 지금 서울시로 가보겠는데요. 민주당이 이번에는 서울시의 대표 부동산 정책이죠. 신속통합기획, 그 신통기획이라고 이제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이걸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종묘 앞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면서 직접 반박에 나섰는데요. 그 발언들 보시겠습니다. 이름만 신통일 뿐 현실은 전혀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갈등 조정과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한계가 있는 부족한 행정 역량이 병목을 초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 예. 자, 일단 여당에서는 종묘 앞 재개발 사업 그리고 한강버스에 이어서 광화문의 감사의 정원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까지 상당히 서울시에 대한 공세의 범위를 상당히 넓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강버스 문제도 전문가적 영역이고 또 그 세운 4구역 재개발 거의 뭐 상당히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전문가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유산 이른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유네스코 등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여야의 생각은 전혀 다르잖아요. 주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사실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게 결론이 안 나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는 말이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여야는 일단 너무 상징적이에요.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선거 자체가 이게 상징이니까 이건 여나 야나 이제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한강버스 문제도 여당이 주적인 일리가 있는 게 있죠. 그걸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뭐 저의 추론입니다만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 가시적인 뭔가의 성과를 내야 돼요.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할 때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청계천 성공했죠. 중앙차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시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잘해도 그게 별로 여러 가지 쪼잔한 거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유권자들에게. 근데 큰 걸 딱 덩어리로 하는 게 뭡니까? 세운 4구역에다가 그 100m짜리 몇 미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 올리고 한강버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오세훈 시장도 너무 빨리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 좀 느껴져요, 저도.
그래도 한강보수 몇 번 섰잖아요.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그거 왜 그 영향평가 안 받냐? 그 유네스코가 근거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보존을 주장하는 쪽에 일리가 있어요. 그럼 조금 다운시키든가 아니면 좀 그 빌딩의 높이를 좀 줄이든가 좀 그렇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막무가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뭐 그야말로 저의 추론이고 저의 추정인데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략적으로 좀 템포 조절을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적 영역이고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비판이 이런 민주당의 오 시장 때리기가 오히려 민주당의 위기감만 드러내는 것 아니냐. 오 시장만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상황을 보면 기승전세훈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결이 결국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권의 모든 화력과 여권의 모든 비판 포인트가 지금 오 시장을 향하고 있는 게 딱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일간지 사설에서는 여권이 오세훈 스토커냐라고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여권의 조급증이 크구나. 왜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데 다 이겨도 서울시장 지면 여권은 진 겁니다. 사실상 서울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전국 단위 선거의 상징이고, 서울시장을 잃으면 다른 데 다 얻어도 이게 아마 그러니까 평가가 박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그 주자들을 보면 다 고만고만하고 오세훈 시장은 더더군다나 여권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때려주니까 에펠탑 효과를 더 누리는 겁니다. 에펠탑 효과가 뭐냐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노출도와 주목 빈도가 높아져가지고 호불호를 떠나서 계속적인 주목도를 더 상승해가는 그런 여론조사의 용어거든요. 에펠탑 이펙트인데 그걸 지금 오세훈 시장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측면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그러다 이게 지금 여권의 고민인 건데, 또 그렇게 안 때리려니 오 시장의 독주를 그냥 말하자면은 그냥 방기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조급증이 나오는데, 그럴수록 저는 제가 보기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책의 사안이고, 그 다음에 대중의 이렇게 관심사 있는 안전의 사안이긴 하지만, 오 시장이 이럴수록 더 오 시장에게 유리한 거는 오세훈은 뭔가 일을 한다는 자꾸 그걸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걸 정무적인 좀 호흡 고려를 할 필요도 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김민석 총리도 이 논란이 된 그 현장에 계속 이제 발을 디디고 있는데 제일 처음 갔던 곳이죠. 종묘. 그 종묘 앞 재개발 3D 가상도를 오 시장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 종묘 한가운데서 보면은 별로 그게 크게 뭐 지장이 되지 않는다. 세운상가 4개발 하더라도 숨이 턱 막히냐 이렇게 이제 반박까지 했는데 김 총리한테 그러면서 다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는 국무총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선거라는 게 선거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이 바뀌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음속으로 이것도 저의 추정이에요. 근데 완전히 서울시장 선거를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기회가 되면 나갈 수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건 뭐 전혀 탓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강버스가 여러 번, 2번인가 몇 번 쓰고 그랬는데 당연히 문제 지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사고가 났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례적일 수 있죠. 다치지 않았는데 그 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걸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닌가? 라는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도 총리대로 대단히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서울시가 너무 이거 무리하게 성급하게 하지 마시오. 이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이게 항상 보면 이 과거의 그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풀어낼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대립하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생각이 그러한 것 같은데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말씀들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다면 이거는 계속 이게 논쟁가 서울시와 지금 정부 또는 여당과 이제 각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거는 전문가적 영역에서 풀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그 100m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내년 6월 이후에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따지면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해서 100몇십 미터짜리 올리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강버스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건 양측이 다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게 과연 좀 합리적이냐를 따져볼 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것인가 그 어마어마한 빌딩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뭐 종묘든 뭐 부동산 문제든 뭐 딱
그 문제를 파고들기보다도 선거를 앞두고 그걸 의식해서 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이게 풀리기가 힘들 거다. 네. 그런 생각. 그때까지는 풀리기가 힘들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저 보면서 조금 전에 이제 자료화면 나왔는데 사실 그 김 총리가 그 한강 버스가 멈췄을 때 찾아가서 현장 보고 받았잖아요. 근데 민방위복 입었잖아요. 저 재난 현장에 입는 겁니다. 그 재난 현장 아니에요. 근데 여권도 프레이밍을 짜러 간 거예요. 여기에 민방위복 입고 가서 지금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게 민방 저게 그냥 배가 멈춰서서 48명이 그냥 구조됐고 배는 이틀간 있다가 만조 때 그냥 끌어가면 그만인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민방위복으로 이렇게 긴급 가서 총리가 긴급 현안 보고 받는 거 남들이 보면 이게 엄청난 재난 상황이구나. 이걸 연출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라면은 이게 서울시와 지금 개발 주체 간에 약간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땅 주인들의 여러 가지 갈등 조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는 이걸 해결하고 그러니까 땅 주체들은 이걸 해결하고 해서 접점을 찾아주고 갈등을 조율해야죠. 근데 정부가 직접 참전을 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긋습니다. 총리가 와서 이게 보니까 숨이 턱 막히고 기가 끊기는 느낌이라 이렇게 표현해버리면은 정책이 한 발도 진전이 안 됩니다. 정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의 이렇게 즉각적이고도 정말 대증적 이런 태도들이 과연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우리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게 오세훈을 공격하기는 포위 작전을 벌이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까지 이제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그 서울시와의 민주당과의 이 관계 오늘이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가 될 때까지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홍명보호가 올해 마지막 A매치 상대인 가나를 꺾고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이태석 선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대건 기자. 전반부터 경기력은 전반에는 좋지 못했죠? 네, 지난번 볼리비아 전반전을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공격 전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좌우 공격수 손흥민과 이강인이 센터백 앞까지 내려와 공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공 점유율은 훨씬 높았지만 속도면에선 가나가 한 수 위였습니다. 가나의 여러 차례 역습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전반에 기록한 슈팅은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경기력이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흐름을 끊어낸 건 역시 이강인이었습니다. 후반 18분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길고 정확하게 올린 공을 이태석이 머리로 가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어 교체 투입된 황희찬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본인이 직접 키커로 나섰지만 아쉽게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이때 골키퍼 양발이 모두 선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1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선수들 이겼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겼으니까 본선 조 추첨에서는 더 유리해진 겁니까? 예, 유리해진 겁니다.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 유리한 포트2 유지는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22위인데요. 다음 주 피파 랭킹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4위 안에 들어야 조 추첨에서 조금 더 유리한 대진을 받을 수 있는 포트2에 속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예선 등 다른 A매치 결과를 봐야겠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포트2 유지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주택정책 정비사업, 이른바 신통기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 탈환을 목표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비사업 신통기획이 민주당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부동산을 신속 공급하겠다던 도입 취지와 달리 심의가 몰리는 병목 현상 탓에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 온 것과는 달리 서울시 정부기구역 224개 곳 중에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2곳에 불과하고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총출동해 한마디씩 오 시장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행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빈 깡통 같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현장엔 최근 여권 다크호스로 떠오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참석해 취재진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 출마 여부에 즉답은 피하면서도 은근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좀 깊게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치인 시장보다는 행정가 시장을 원하는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탈환을 목표로 군불대기에 돌입한 건데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김 총리 행보가 행정부 책임자인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린다며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 조사를 촉구하면서 선거판 콩밥만 맴돌지 말라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총리의 책무라 하면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살피며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있는 곳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와 종묘, 감사의 정원과 신통기획까지 민주당 전선은 나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 때인 지방선거에서 930만 인구의 서울특별시가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6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의 현장. 종묘 앞 재개발 논란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비해둔 판례를 꺼내듭니다. 서울시의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종묘 정전 앞 상월대에 평균 신장의 시민이 서서 남쪽의 세운사구역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며 서울시 계획대로 최고 높이 141.9m 건물을 지어도 종묘 경관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대신 정치 쟁점화에 나선다며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해괴 망측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문화재에 무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관광 장관님, 서울시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반면 역점 사업이었던 한강버스에 대해선 시간을 달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업 지연과 운항 속도 등 공언했던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민간에서도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며 6개월만 시간을 주고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현미경 들여다보고 현미경을 들이대서 따지면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과정이 잘못됐는지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소상히 설명해야죠. 근데 시장님의 말씀은 다 남 탓입니다. 오 시장은 다만 최근 발생한 멈춤 사고에 대해선 휴먼 에러, 사람이 일으킨 실수이지 안전성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결정된 다음 날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급 인사와 함께 오찬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김정욱 변협회장과 쿠팡 상무이자 변협 정무이사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여당 법사위원이 수사 대상 업체와 연관된 인사를 만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악의적인 공작이라며 담당 직능 단체인 대한변협을 만난 것이지 쿠팡 관계자를 만난 게 아니라고 반박하며 쿠팡 관계자를 의도적으로 만난 것처럼 쓰인 문자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과거와 절연하고 재창당하는 수준의 쇄신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충북 제천 단양을 지역구로 하는 재선 엄태영 의원은 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당층보다 낮다는 기사와 함께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주전자 속 개구리처럼 모두 만세탕이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6개월 전이라는 빌드업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며 내년 구정 전 당명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엄 의원 글에 당 지도부나 다른 의원들은 특별한 반응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인근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피해 여성의 2살 된 딸도 목과 다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차량 조작 중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인천 사고뿐 아니라 시장 트럭 돌진 사고 등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에 보행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한 해 7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갑자기 트럭이 돌진해 21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 5조작을 시인했는데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평소 기저질환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모아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기억이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 사고 다음 날에는 서울 고척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천 부평구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난 겁니다. 이번에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엄마와 2살 배기 딸을 덮쳤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700여 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있지만 생계 등을 이유로 실제 반납률은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운전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을 두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해서 인지 판단 능력이라든가 시각적인 오류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거리를 제한한다든가 야간 운전 등의 시간을 제한하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또 정부가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는 방지 장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사상자 9명이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월 신설된 산재 전담 과학수사팀까지 투입돼 사고 원인 찾기에 나섭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무너져 내린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붕괴 현장. 안전문을 눌러쓴 경찰과 노동부 소속 수사관들이 복잡하게 얽힌 잔해로 접근합니다. 중장비도 동원돼 진입을 돕습니다. 지난 6일 노동자 7명이 숨진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려는 경찰과 관계당국의 합동 감식이 열렸습니다. 1차 합동 감식은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합동 감식에 참여한 기관은 경찰, 국가수, 고용노동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렇게 4개 기관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합동 감식에는 경기 남부청 산업재해전담 과학수사팀도 나섰습니다. 지난 9월 신설된 산재전담 과학수사팀이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된 건 처음입니다. 사고가 흔치 않는 대형 구조물 발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해 건축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수사관을 투입해 현장 감식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대형 철제 구조물을 폭약으로 해체하기 전 취약화 작업으로 미리 잘라놓은 지상에서 25m 지점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기동 한쪽은 매몰 상태로 잔해를 치워야 정확한 조사가 가능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CTV상에 그 25m 지점에서 그 압력 하중을 못 견디고 이렇게 급격히 그 구부러지면서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도 전문가 12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섭니다. 수사당국은 사고 원인은 물론 책임자 처벌까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태일입니다. 지난달 친구 목록 등의 시스템을 바꾸면서 원성을 샀던 카카오톡. 이번에는 위치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며 도마 위에 또 올랐습니다. 잠시라면 몰라도 무제한으로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프로필로 현재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업데이트된 카카오맵의 친구 위치 기능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다면 최대 10개 그룹까지 시간 제한 없이 서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모임 장소를 서로 공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입니다. 또 기존에도 위치 공유 기능이 있었지만 최대 6시간의 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확대 개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위치 서비스 업데이트 이후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단 한 번의 동의로 무제한으로 자신의 위치를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게 꺼림칙하다는 의견부터 연인이나 부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는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상사나 와이프가 깔아라, 해라 라고 하면은 일반 직장 분들이나 아니면은 남편분들은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강제적인 게 아닌가. 앞서 친구 탭 등 대대적인 개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카카오. 개편 시스템을 복구하기도 전에 또 논란에 휩싸인 셈입니다. 이른바 국민 메신저인 만큼 당장 이탈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연이은 논란 속에 선호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인스타나 뭐 페북이나 그런 걸로도 메시지 주고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문자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안 쓰면 안 쓸 것 같은 느낌? 카카오톡은 일단 친구 위치 서비스에는 현행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울의 금싸라기 땅, 송파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안에 결혼정보회사가 들어서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실까요? 지난 6월에 문을 연 이 업체 3개월 만에 벌써 200여 명이 가입했는데요. 신규 가입자 대부분이 이 아파트 입주민이고 나머지도 인근 단지 거주자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 이 아파트의 시세에 있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30억 원대의 초고가 아파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골라 만나서 이른바 결혼 네트워크를 맺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강남 고가 아파트 단지만의 결혼 정보 업체 여전히 참 적응이 안 되지만 처음은 아닙니다. 반포의 레미안 원데일리에서는 원결회,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에선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업체가 만들어졌는데요. 입주민이나 인근 거주민만 가입시키며 만남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비슷한 자산 수준의 만남이 가능해서 효율적이다. 끼리끼리 만나는 게 왜 문제냐 등의 반응도 있었지만요. 주거지 기반 결혼이라니 듣도 보도 못했다. 조금 의화감 든다 등 부정적인 댓글도 줄을 이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룹 BTS의 멤버 진. 작년 6월 있었던 프리어그 행사에서 50대 일본인 팬이 강제로 진에게 입을 맞추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먼저 당시 상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팬들 한 명 한 명씩 무대 위로 올라와 진과 포옹을 나누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파란 의상의 여성, 처음에는 별다른 것 없이 포옹하나 싶더니 곧바로 진의 목 부근에 입을 맞춥니다. 진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도 당황하며 재빨리 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50대 일본인 여성 포옹 뒤 입술을 진의 얼굴, 정확히는 목 쪽으로 잠시 내미는 게 포착되죠. 당시 상황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여성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가 남성 팬에게 불쾌한 일을 당했는데요. 이번에도 화면으로 보시죠.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화 위키드 포굿의 시사회 현장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팬들을 향해 인사하며 걸어가는데요. 갑자기 한 남성이 그녀를 향해 뛰어가더니 어깨 동무를 하고 방방 뛰며 포즈를 취합니다. 자, 가까이서 보죠. 흰 옷을 입은 이 남성 바리케이드를 넘어 돌진하더니 목을 낚아채듯 어깨 동무를 걸고 해맑게 웃고 있죠. 하지만 아리아나 그란데는 당황을 넘어 공포에 휩싸인 표정입니다. 이 남성, 호주의 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케이티 페리와 위켄드의 공연까지도 무단 침입하며 팬들 사이 논란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문제 영상을 자신의 SNS에 버젓이 올린 뒤 아리아나 그란데와 옐로우 카펫에 함께 올라갈 수 있게 해줘 고맙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결국 싱가포르에서 재판에 넘겨져 9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과 방산, 인공지능과 원자력 등 양국의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가 참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UAE 방문을 환영한다며 첫 중동 순방으로 UAE를 선택한 건 양국 관계가 얼마만큼 발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확대 회담과 단독 회담을 합쳐 57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UAE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UAE 아부다비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어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사업에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UAE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고 인공지능 관련 워킹그룹도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 18일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가운데 대통령실이 결과 브리핑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의 알 와탄 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양 정상은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 MOU 교환식, 국빈 오찬 등을 통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차량이 궁에 들어서자 UAE 측은 21발의 예포 발사, 낙타와 말 도열, 공군 비행 시범단의 에어쇼, 어린이 환영단 등으로 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성대히 맞이했습니다.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주는 환영의 춤인 이른바 칼리지 댄스를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습니다. 이어지는 공식 환영식에서는 UAE 왕실의 주요 인사와 연방 정부 강료들이 대거 참석해 환영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 속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최초 양자 국빈 방문국이자 첫 중동 방문국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 때 아랍에미리트가 유일한 비회원 초청국으로 참석해 그 의미를 더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서로가 100년의 동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 투자, 국방, 방산, 원자력, AI, 보건, 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경제 투자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동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인 한 아랍에미리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세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3년 모하메드 대통령의 대한국 투자 공약이 양국 경제의 공동 번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이에 동감하며 AI 등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신규 투자 및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깊은 신뢰와 전략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생산, 기술 협력 등 국방 방산 분야를 더욱 전략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양 정상은 UAE가 지난해 9월 바라카 원전 마지막 호기인 4호기까지 상업 운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 교류 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바라카 원전 모델을 기반으로 양국이 글로벌 시장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양 정상은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UAE 측의 제안으로 바라카 원전의 한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측 노동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AI 분야입니다. AI 분야에서 양 정상은 향후 100년을 함께할 형제 국가로서 두 나라가 투자와 개발 그리고 결과물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이 AI와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가 AI 전략위원회와 UAE의 인공지능 첨단기술위원회 간 MOU 체결을 통해 AI 분야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현지 의료 서비스와 바이오 헬스 등 미래 의료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한국의 의료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UAE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한국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 분야에서 양 정상은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 K-컬처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서 UAE와 한국이 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AI와 첨단 기술, 과학, 우주, 통상, 지식재산, 의학, 원자력 등 분야에서 총 7건의 협력 문건이 교환됐습니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하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위한 국빈 오찬을 개최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입맛을 고려해 한국의 바베큐 소스와 UAE의 대추 야자 소스를 조합한 소고기 소스, 그리고 볶음 김치와 한국산 배, 참깨 등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등이 준비가 됐습니다. 오찬 공연에서는 UAE 음악대가 울고 넘는 박달재, 제3 한강교 등 네, 오늘 현지에서 있었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 간의 정상회담 소식을 현지에서 대통령실이 브리핑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국방과 방산, AI 등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포함해서 길게 들으셨는데요. 이 소식들은 다음 뉴스에서 좀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무자비한 이민자 단속에 한인 사회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이 LA의 한인 세차장을 급습한 데 이어서 주말에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한국계 마트에서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갔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짜고짜 길을 가던 차량을 세운 미 국경 경찰대원들이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운전자가 거부하자 창문을 그대로 부수고는 거칠게 끌어냅니다. 온두라스 이민자 출신의 운전자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밝혔지만 국경 경찰대가 막무가내로 수갑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Dos veces en 10 minutos me pararon entrando al restaurante y cuando vengo con la comida la segunda vez, 2 segundos.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주말 노스캐롤라이나 최대 도시인 샬럿에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서 이틀 동안 13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주로 유색인종들이 가는 상점이 단속 대상이었고 심지어 길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외모가 백인이 아니면 무차별적으로 검문을 당했습니다. I just jumped over him and threw him to the floor, put him, handcuffed and put them inside the car. 한국계 상점들도 표적이 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표적인 한인 식료품 업체에 이틀 연속 국경 경찰대가 들이닥쳐 직원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했습니다. 앞서 LA에서도 미국 이민 당국이 한인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교민 사회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식당이나 식료품점 같은 업종이 이민자 단속의 표적이 되면서 교민 사회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최근 제주도 해안가에서 차 봉지에 든 신종 마약, 케타민이 대규모로 발견됐었죠. 이처럼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이른바 클럽 마약의 밀수 적발량이 최근 5년 새 7배나 넘게 급증했습니다. 주요 발송국이 유럽인데 우리나라가 국제 마약 조직의 새로운 표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관 직원이 여행 가방을 열자 수상한 봉지들이 나옵니다. 뭐가 시커매? 뭐가 이상하다. 봉지를 뜯자 나온 건 다름 아닌 마약입니다.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24kg,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또 다른 여행객 가방에선 입욕제로 둔갑한 케타민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최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이른바 클럽 마약 밀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5년 사이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량은 15.8kg에서 115.9kg으로 7.3배 늘었습니다. 밀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적발량은 무려 23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클럽 마약 가운데서도 케타민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적발량만 101.9kg으로 5년 사이 17.3배 급증했고 밀수 적발 건수도 15배나 늘었습니다. 케타민의 90% 이상은 특송 화물과 여행자 수화물을 통해 들어왔는데 주요 발송국은 유럽이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으로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 마약 조직이 새로운 시작 개척을 위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클럽 마약 밀수 증가가 청년층 수요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범 여행자와 특송 화물 등을 집중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마약 발송국과 공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새벽 배송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격화한 가운데 택배 노조를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과로를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택배 노조 서울지부와 서울민중행동 등은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와 주 7일 배송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에 내몰리고 택배사만 이윤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 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닷새 만에 10,000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가전제품 대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LG전자 대리점장이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대리점장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고객들의 돈에 손을 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LG전자 대리점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영수증을 한참 뒤적이는데 가전제품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지점장 양모 씨의 지난달 마지막 근무 때 모습입니다. 양 씨는 이후 도주했다가 열흘 만에 강원도에서 체포됐는데 경찰은 양 씨가 가로챈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본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양 씨가 불어난 도박빚을 돌려막기 위해 결제 대금에 손을 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은 양 씨가 근무 중에도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었다며 같은 대리점 직원들도 알았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도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건 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우리 직원이 알려준 거죠. 나한테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피해자들은 신혼집에 설치하려던 가전제품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제 막 새 출발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사기쳤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나쁘다. 양 씨는 주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가전제품을 할인해주겠다며 개인 통장 등으로 대금을 받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34건, 피해액은 5억 원 정도입니다. 양 씨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마약 밀매 조직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을 슈퍼맨처럼 만든 캐릭터를 활용해 내부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빨간 옷에 파란 망토를 두르고 헬멧을 쓴 근육질의 슈퍼 비고테. 콧수염을 기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모델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창작 히어로입니다. Este país va a continuar en paz y en Estados Unidos el que quiera hablar con Venezuela se hablará face to face. 마두로 대통령의 이 발언은 자신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응답입니다. Has not been good to the United States. So we'll see what happens. At a certain period of time, I'll be talking to him.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미군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우크라이나나 가자 전쟁에서는 미 지상군 투입에 철저하게 선을 그었는데 코앞에 있는 베네수엘라엔 더 강력한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북쪽 연안 카리브해에 세계 최강 항공모함 포드호를 배치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콜롬비아 등 인근 국가의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도 마약 의심 선박 격침 작전뿐만 아니라 직접 공격까지 언급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앱스타인 스캔들로 국내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외부의 적을 겨냥한 공세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올 시즌 FA 가운데 최대어로 꼽혔던 유격수 박찬호 선수가 4년 최대 80억 원의 조건으로 두산과 계약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바랐던 두산은 명가 재건을 위해 박찬호를 중심으로 내야진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박찬호가 시즌 1호 FA 계약으로 두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4년에 최대 80억, 계약금 50억, 연봉 28억 등 보장액만 78억입니다. 두산은 명가 재건의 속도를 내기 위해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박찬호 영입에 공을 들였고 건대부중과 장충고를 넣은 박찬호도 어린 시절 팬이었던 두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보면서 꿈을 키웠던 두산에 합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성적으로 팀 성적이 이렇게 꼭 우승으로 보답을 해드리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 시즌 김재호와 허경민이 동시에 빠진 내야의 공백을 젊은 선수로 메꾸려했던 두산의 노력은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습니다. 시즌 초반엔 오명진이, 중반부터는 신인 박준순이, 막판엔 군에서 돌아온 안재석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지만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이 절실했습니다. 2014년 기아에 입단해 19년부터 주전으로 뛴 박찬호는 7년 연속 130경 이상을 뛰었고 2차례 도루왕을 차지했습니다. 23년부터 타격에도 눈을 떠 2년 연속 3할 타율에 지난해엔 골든글러브도 받았습니다. 두산은 확실한 유격수를 찾으면서 거푸형으로 변신한 안재석을 3루로 보내고 박준수는 2루에서 오명진 등과 경쟁시킬 계획입니다. 두산은 또 내부 FA인 외야수 조수행과 계약기간 4년, 최대 16억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16년부터 두산 유니폼을 입은 조수행은 빠른 발과 폭넓은 수비로 지난해 87개 안타 도루 64개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올해엔 조금 부진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원태인과 키움의 송성문이 전현직 지도자들의 모임인 1구회가 주는 최고 투수상과 최고 타자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또 KT의 안현민은 신인상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원태인은 12승 4패, 평균 자책점 3.24로 활약하며 2년 연속 1구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송성문은 타율 3할 1푼 5리에 홈런 26개, 도루 25개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최고 타자상을 받았습니다. 안현민은 시즌 타율 3할 3푼 4리에 홈런 22개로 신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로야구 KT의 고영표가 국내 선수로 첫 투수 부문 수비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SSG 에레디아는 좌익수에서 3년 연속 최고 수비수로 뽑혔습니다. KBO는 이 밖에 유격수의 NC의 김주원, 중견수의 LG의 박혜민, 일루수의 삼성의 디아즈 등 포지션별 수비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포수는 A씨의 김영준, 이루수는 NC의 박민우, 삼루수는 키움의 송성문, 우익수는 삼성의 김성윤입니다. 프로축구 대구의 공격수 세징야가 2달 연속 이달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세징야는 지난달 첫 경기인 광주와의 32라운드에서 2골에 도움 1개를 기록해 대구의 3대2 승리에 앞장섰고 바로 다음 강원전에서도 1골에 도움 1개로 극적인 2대2 무승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이달의 선수로 뽑힌 세징야는 2달 연속이자 통산 8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겨울이 찾아온 듯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대구 한령 영하 10도, 대구 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고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8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는 조금 높지만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며 제법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충남 북부에는 새벽 한때,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 그 밖에 서해안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해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밤에 보내드린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